이제는 뭐 몇 소절 뭐 이런 부분을 뺏기는 것을 넘어서서 곡 전체 혹은 음반 한 장 통째로를 뺏기고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시장에 내놓는 그런 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가 이 명리학을 하는 걸 출가했는데 너 앞으로 결혼 3번 하겠다. 평생 글 써서 먹고 살겠다. 그런데 43살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제가 43살에 그냥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23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뭐지 도대체? 어떻게 그 20년 전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맞췄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저희 둘이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저하고 양현하고 의견을 같이 한 게 야 오늘 만남이 제일 재밌을 것 같다. 재미는 좀 있을 겁니다. 강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고 싶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저는 여기 경기문화재단에 오기 전까지 만 57년 동안 제가 단 한 달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더군다나 이런 그 공공기관장 이런 것은 제 내리 안에 제 생애의 사전 안에 없는 단어들이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들이고 또 뭐 그런 것을 제 동료 같은 쭉 성장해 왔던 동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제 체질상 전혀 안 맞는 매일 출근을 하고 누굴 관리하고 이런 건 제 체질에 아예 맞지 않는 일이라 한 번도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정말 또 여기서 이제 명리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2018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일어나는 해였습니다. 그 사주 명리학에 따르면 명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제가 제 지인이나 제 제자들한테 올해 내가 뭔가 큰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뭔가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인데 야 이게 뭐가 될지 나도 참 궁금하다. 그렇게 이미 자기 광고를 했어요. 근데 10월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제가 낸 책이 조금 잘 나가긴 했고 그런 소소한 일들 몇 개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기미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게 내가 허언을 일삼는 이 혹세무민의 대표적인 이 사람이 됐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불쑥 온 겁니다. 그래서 좀 1차도 이거구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구나. 야, 그래서 이건 해야 돼. 제가 이제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대중음악 평론가 강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내에 있는 미술관하고 박물관을 관리하는 그런 재단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쓰셨지만 음악, 영화, 공연 이런 거 많이 하셨지만 미술만 안 해보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 안 해보신 일을 지금 맡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우리 학예사들이 대표자인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저희 우리 7개나 되는 이 기관의 학예사들한테 그런 걸 합니다.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나는
개인 강원도나 박물관, 미술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저는 걷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 해외 그 미술관 갈 때만 하더라도 왜 골프장에 가면 카트 같은 거 이렇게 그 실내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꼭 걸어 다녀야 되지? 작품에 대한 경기 때문인가?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외국에 어떤 미술관 갈 때도 난 여기 앞에서 와인 마시고 있을 테니까 구경하고 와서 말로만 해달라고. 그런 저의 경험을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김문환 대표가 되기 전까지 여기에 그런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많은 산업 기관으로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왔어야 알았습니다. 근데 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특히 저희 도박물관이나 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때는 굉장히 전국적인 수준의 박물관이었는데 그런 역대 우리 그 경기도의 이제 집행부들이 좀 계속해서 예산과 인력들을 계속 삭감하면서 이런 표현은 좀 합니다만은 거의 도박물관의 위상이 우리 박물관들의 위상이 그냥 거의 동네 박물관 수준으로 사실상 지금 전락했다라고 보는 게 그냥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제가 무슨 큐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쁜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좀 더 어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청과 도의회를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된다. 머릿속에 있는 평론가 강헌이 이제는 기관의 행정가가 되어서 과연 도의원들한테 앞에 가서 어떻게 설명하시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는 지금 민주당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다 아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하게 제가 보기에는 어이없이 이렇게 깨졌는데요. 이 방송 나가도 됩니까? 일단 나가도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지? 정말 이런 정도의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 역시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역사적 진화를 이루어온 존재라는 게 맞나 봐요. 저는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의회 가면 첫말부터가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 저는 진짜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요 처음에. 근데 그게 입에 붙지 않아 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존경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말을 붙여서 그런 위선을 떨 수 있지 막 생각했거든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그리고 잘합니다 제가 의원들한테. 사실은 저는 대표님 여기 계시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이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참모로 문화예술 참모로 강헌을 부른 거구나. 그리고 그 전에 강헌과 이재명은 무슨 자문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관계로든 인연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연 속에서 강헌이라고 하는 적인 어떤 스타가 이 작지만 보다 더 큰 꿈이 있는 이재명을 위해서 여기에 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은 한 80%는 틀렸고 한 15% 정도는 맞는데요. 일단 저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에 딱 한 번 만나 그 성남시장 시절 때 딱 한 번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점심밥을 먹은 적은 한 번 있고요.
뭐 약간의 자문을 제가 그때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그때가 이제 아마 지사를 출마하겠다가 아마 이제 이제 마음을 좀 굳히고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문화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그때 제가 딱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뭐 DMZ를 정말 앞으로 경기도가 5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DMZ다. 그래서 이제 이 DMZ는 결국은 DMZ는 결국 앞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긴장이 대치하고 있는,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땅이지만 결국 앞으로 문화, 예술과 생태 그리고 평화의 그 세계적인 이슈가 모이는 땅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예술로 구현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약에 평화미술관이 전 세계에 딱 한 군데 만들어져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DMZ 때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2년의 전부입니까? 예, 그게 전부고요. 그러고는 뭐 만날 일이 전혀 없었죠. 뭐 저는 뭐 정치 쪽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도 뭐 문화 쪽과 관련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서, 그러고 난데 이제 그런 전화가 온 것이니까 저로서는 뭐 저도 사실 지금도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불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못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참모다라고 하는 정의는 틀린 거겠네요. 완전히 틀렸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고 난 뒤도 제가 임명장 받고 났는데 지금 3년째가 됐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저를 부른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 뭘 물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은 임명장 주는 그 순간에 하시고 싶은 거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까 이 대운이랑 10년 단위 대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얘기도 좀 나누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짐작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말이 많은데 그걸 물어봐야 대답을 하죠.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저기 잠깐만요. 대원이 어떻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17년 말이나 18년 초에 한번 만나신 거네요. 제가 17년 가을 때 만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사주는 안 봐주셨습니까? 그분 그 사주는요, 그 개인적으로 봐준 건 아니고 제가 만드는 그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저 좌파명리요? 네, 좌파명리 팟캐스트에서 당시 이제 여야 대권 후보들의 사주를 전부 다 분석을 쫙 해드렸고, 뭐 그때는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뵙기도, 그 당시 시장이었죠. 시장을 이제 뵙기도 전인데 하면서 이제 사주상으로 볼 때 이번엔 뭐 대통령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이 한번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한마디 했다가 그날 그 악플이 한 2000개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날도 처음이에요.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니까 17년 5월 대선 전에 네. 그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17년 초에. 네, 초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촛불 국면이네요. 탄핵 국면. 때 이제 쭉 그때 여야 후보 한 6명 정도의 그 양식을, 제가 그 말 나온 김에 이제 제가 하루 종일 욕을 먹은 게 딱 2번 있는데, 첫날이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그때. 그냥 그렇게 뭐 중요한 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이재명 지사가 그 사이다 발언으로 막 뜰 때. 예, 아마 그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였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저번 2016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선거날 앞두고 제가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 힐러리의 사주를 다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명략적으로 볼 때 그냥 트럼프가 이기겠다. 그냥 풀었는데요. 막 그날 악플이 막 너는 신문도 안 보자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선거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이제 뭐 선거할 때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찾아가는 뭐 더킹 같은 영화를 봐도 이렇게 다음 뭐 대권을 누가 잡을 거냐 가지고 막 무당 찾아가는 그런 장면, 정우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정확하게 그 명식점을 알 수 있으면은 승자를 예측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는 왜냐면 이거 딱 두 명에서 한 명 이기는 거잖아요. 일단 확률이 50%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재미삼아 그 계속 국내외 그 선거들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트럼프가 재선할 것이냐? 트럼프는 운이 좋아요. 쉽게 치진 않을 겁니다. 쉽게 치진 않는데 지금 뭐 15포인트 이상 지금 뒤지고 있지만 트럼프가 해외에서 지금 막 그 국무장관을 시켜서 지금 중동 돌고 있잖아요. 그쵸. 해외에서 예기적 성과를 얻게 되면 박빙으로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승패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조 바이든의 사주를 몰라 내가 지금. 만약 조 바이든 사주가 입수되면 누가 이길 것인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12년 우리 대통령 선거 때도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나왔을 때 다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문재인 친구 후배들은 다 문재인 그 캠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르르 한 아직 단일화 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박근혜 후보는 좀 생시가 좀 불분명합니다. 예, 정치인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굉장히 고의적으로 상년어리를 좀 은폐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약간 페이크 사주가 몇 개가 돌아다니는데 좀 믿기가 힘들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쿨하게 문재인 실장님은 나가면 질 것 같다. 셋 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질 것 같고 안철수가 단일화돼서 가면 이길 것 같으니 안철수로 단일화 해라. 어차피 안철수는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기는 게 중요하지.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그거 했다가 그들하고 영원히 지금까지 연락을. 저 물어봐서 답을 해줬는데 저는 그날로 민주주의의 배신자가 되었고요. 그 뒤로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웃길래 답을 해준 것 뿐인데 문제는 수십 년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저던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나서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살벌한 거구나. 아니 그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냥 물어서 대답해 준 것 뿐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이런 수많은 당시에는 관직도 있었죠. 관상감. 궁궐 안에서 이렇게 사주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가 이제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칼날 위에서 칼날을 밟고 살았겠구나. 이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명리 중에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관계라고 하는 걸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이재명하고 일을 하는데 그럼 이재명하고 내 사주는 잘 맞나?를 궁금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차기 유력 주자인데 그럼 이 사람 대권 잡을까? 또 궁금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궁금할 것 같고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저한테는 했죠. 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알아봤죠 그거부터. 어떠셨습니까? 답을. 그건 지금 제가 답할 수가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 때 일단 답을 안 했고,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말하려면 제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양해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제 생각을 온전히 말하기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 이 뭐라 그럽니까? 관계나 이건 사주 명리학적으로 보면 좋다? 아니요, 안 좋습니다, 별로. 예.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명리학적으로는. 예. 서로를 잘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별로 저는 그게 관심이 없는데요. 그 내년 대선 때문에 그 이른바 주자들의 사주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인터넷에 돌고 있는 대선 주자의 사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틀린 경우가 많아서요. 이분의 사주는 맞는데 왼쪽분의 사주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없잖아. 이재명? 아니 이재명 있어요. 은 여권만 있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여권만 있고 여권끼리 있으면 뭐예요? 여기는 게임 끝나는 네.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없더라고요. 그게 있어야죠. 그건 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총장 사주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생시가 좀 불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불분명해요. 모르는 네. 거지. 요게 맞습니까? 요게 요 8자가 있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틀린 거군요. 내년 대선에 누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아시는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의 의견은 있죠. 인정 있는 거죠. 예. 근데 일단 그러려면 여야 간의 후보가 이제 올해 결정이 9월이 돼야 될지 돼요. 12월이 될지 일단 뭐 선수들이 확정돼야죠. 근데 왜냐면 예선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쪽 예선전은 제가 볼 때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쪽의 예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과연 이제 지금 뭐 그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이제 야권의 이제 그 후보가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윤 총장이 예. 근데 여권의 후보는 뭐 좀 거의 정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결혼부터 사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예상하듯이 여야의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 붙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전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예, 판단은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메일로 문자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내가 뭔가 관직 이렇게 뭐 공공 영역 관직이랄까요? 뭐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뭐 나 정도 이름이면 문화부 장관 정도는 그렇다면 제안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이 사주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저는 장관 같은 건 할 일도 없을 것이며 그런 기회가 생긴다더라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일 재미없는 거거든요. 장관이 뭐 여기 비슷한 일 아닙니까? 경기도 문화부 장관이 아니 다른가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경기문화재단은 임기가 있고요. 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저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뭐 테이프나 자르고 뭐 일 터지면 나가서 이렇게 대신 몸빵하고 사표나 내고 뭐 그런 거밖에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실권도 없고. 나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작더라도 자기가 권한이 확실한 무슨 이런 기관장을 하는 게 훨씬 할 일이 있죠. 제가 볼 때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부 장관은 권력의 제2인자 정도가 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일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부의 주요된 관료들이지 장관이 아니거든요. 장관을 바보로 만드는 걸 수없이 봐왔고 그냥
알아서 어전 챙겨 드릴 테니 있을 때 그냥 조용히 계시다 가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부 장관은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토록 문화를 끌어올린 것은 문화부의 힘이 아니고 진짜 정말 기가 막힌 거의 기적적인 이 자연 발생적인 문화 담당자들의 잠재성 때문이고요. 예 장관, 죄송합니다. 이창동, 그다음에 김명곤, 조금 결혼 따지면 또 유인촌 뭐 이런 이제 실제 예술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장관직을 수행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죠? 관료들에게 포섭돼서. 이창동 장관은 굉장히 훌륭한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그분은 2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임기가 아니라 2년도 재직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죠. 사실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장관,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른바 노무현을 지지했던 수많은 어떤 그 그룹들 중에서 문성근, 명계남 선배와 함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비전을 펼 수 있는 곳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아예 다 해체하고 새로 세우든가 아니면 한 10년 정도의 권력을 주든가. 근데 뭐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대통령조차가 재임이 안 되는데 현재 헌법상으로는 연임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관료들의 공화국이지 말이 대통령제지 제가 볼 때는 관료들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집권당도 대통령도 국민도 아니죠. 재단 운영하시면서 뭐 하셨나 좀 살펴봤더니 작년에 재단 기본 재산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저 약간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하셔? 예? 그래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24년 역사에 아마 재단 기본 재산을 한 대표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규모나 뭐 예술 백신 프로젝트에 쓰신 거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기본 재산은 잘 건드리지 않는데. 절대 마치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건드려도 되는데요. 재산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구경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재산이 한 유동성 재산이 한 1,200억쯤 되고 뭐 부동산 재산까지 하면 한 1,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건드리죠.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 한 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이제 많은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고,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몰락하는 게 이제 자영업자군인데, 이 자영업자군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정말 보호조차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술가군들입니다. 그래도 뭐 자영업을 이렇게 하면은 어디 신용 대출이라든지 하여튼 서구의 복지 국가에 비하자면 너무 형편없는 수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사실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1인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술가들은 그런 것마저 더 신청할 자격이 안 돼요. 대부분 신용 등급이 낮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부채를 변제할 수 있다라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직종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0억 좀 꺼내서 쓰려고 했습니다. 1월 때 돈을 풀어야죠. 언제 풉니까? 거의 이거는 문화적으로 보면 국가로 따지면 거의 이제 전쟁으로 인한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막 직원들이 와서 그러시면 몇 명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대표님은 쓰고 나가시면 되지만 남은 우리들은 계속 감사를 받아야 된다며 막 워낙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길래 그냥 그러면 딱 20억만 쓰겠다. 그래서 남은 예산 어차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예산들까지 합쳐서 한 이제 60억 정도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액수도 액수지만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뭘 공공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뭘 계획을 세우고 또 도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의회도 보고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한 3, 4개월이 훌쩍 가는데 다행히도 이제 상황인 만큼 그냥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서 한 20일 만에 그냥 바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바로 집행해버렸죠. 근데 이제 물론 뭐 그 뒤에 후속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책임을 질 수는 없고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와서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관료들과의 불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관료주의와의 투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예. 우리는 보통 관료와 관료주의를 등식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한국 사회가 그런 수많은 어떤 그 시행착오와 어떤 그 기회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진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이런 관료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청렴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어요. 아마 그분들은 별로 이렇게 뭐 앞으로 뭐 유명해지거나 이름을 알리게 될 기회는 전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인식만큼이나 관료주의라는 어떤 이 그 암세포와 같은 요소가 이런 그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잠재력들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제가 생각보다는 관료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료주의 비율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관료주의의 가장 나쁜 병폐인 일단 칸막이주의. 나한테 딱 주어진 거 말고는 이거 내 일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굉장히 수세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려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재단은 1년에도 500개가 넘는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다른 일은 고사하고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이른바 소원 수리를 한번 받았더니 제가 제일 받은 그 직원들의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라는 이제 그 제안 중에 제일 제가 아연했던 게 뭐였냐면 제발 우리 회사의 그 사업들에 대한 무슨 행사하면 이렇게 먼저 직원들한테도 알리잖아요. 그런 것 좀 매일 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뜻인가요? 귀찮다는 거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어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자신들 자체가 자기가 비록 예술가가 아니고 자기가 비록 예술 기획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어떤 어찌 보면 직업적으로 풍요로운 예술적 감동을 스스로 자기 생산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부터의 스스로의 소외를 요청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래서는 정말 이 집단의 미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감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만들.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초에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희망 부서들을 일단 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일 제일 안 하는지는 딱 그 순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데. 사람들 제일 많이 몰리는 곳 여기가 일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비율대로 거기에 티오를 자르죠. 우리 늘 손은 모질하니까. 그럼 막 그 본부장이나 팀장들의 볼멘 소리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이 정도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경영문화재단도 한 24, 5년 되니까 이제 드디어 정년 퇴직자들이 이제 첫 기수들이 이번에 막 생겨납니다. 재단에서요? 네. 네. 24년쯤 됐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만 우리 정규직 직원이 17명의 신입사원이 들어갔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앞뒤 1년에 한 3년 동안 한 젊은 직원 30명 가까이가 들어오고 그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미 막 여기 들어와서 20년, 15년, 20년 된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뭐 무슨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을 바꾸겠습니까? 이미 타성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회사 그만두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갑질이라 그러겠지.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냉소적이 될 때 그때는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게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둘 리가 없죠. 저라도 그만 안 둘 것 같으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스펙을 가진 애들이 들어옵니다. 저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왜 이런 데까지 오니라고 할 정도로 살벌한 애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는 겁니다. 이게 편한 직장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직까지 뭘 모르는 이제 막 새롭게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친구들이 그런 이미 타성화된 질서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최후로 해야 될 마지막으로 해야 될